발언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렵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본인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드릴게요. 12월 3일 밤 내란이 벌어진 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에 5분도 안 돼서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요. 선배용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딱 했더니 여의도 가는 길이야. 나중에 감옥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원주에 있는 오랜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군인, 경찰이 서울로 몰리는 걸 막아야 되니까 지역에서부터 들불 같은 집회를 지금부터 조직해야 됩니다. 30분도 안 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텔레그램방에 모였습니다. 그 텔레그램방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는데도 반성이 없고 장동혁 대표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뻘소리하고 앉아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대법원이 저는 정치학 공부했는데요. 정치학의 불변의 원칙이 있죠.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이 자기 스스로 자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직 대중이 두려울 때만 결국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 왜 대법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지 분명히 보기 시작하시고 국민의힘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가니까 그나마 좀 조용하네요. 사적 이해관계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왜 만들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사법적 처벌 안 받는다고 적당히 퉁치고 하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법 만든 이유는 다 이렇게 개입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와야 됩니다. 자, 본질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서울 동부지방법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묻겠습니다. 재판 중인 증인이 네. 1심 판결에서 돈과 아파트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갑자기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1심 재판 판결 따릅니까? 핵심 증인이 1심 때 내가 증언한 것은 돈과 아파트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2심 재판부 재판관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1심에서 왜 그렇게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죠. 당연히 살펴보겠죠. 그 일이 동부지법에서 일어났었죠. 정대택 씨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서 핵심 증인 법무사 백모 씨가 2심 때 최은순에게 돈과 아파트를 받고 사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정대택 씨를 오히려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일 그 2심 판사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도 고려하지 않고 전후사정도 살피지 않고 그 증언의 배우도 살피지 않고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그 순간에 부인이 그 제3자와 부동산 거래를 수십억대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항소심 재판장이 그런 어떤 의혹 외에 사실로 확인된 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윤남근 판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배우자가 그 피고 측의 브로커, 소위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과 한 23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저는 판사님들한테 후배 판사님들한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재판 거래를 몰래 하고 들키지 않고 나중에 받을 돈을 파킹해놨다가 퇴직 이후에 받아가면 설사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아무 책임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주시고 김재호 판사님 나와 주십시오.
자, 윤남근 판사가 이 재판을 맡기 전에 김재호 판사가 주심 판사였습니다. 그 정대택 씨는 수개월 동안 심리를 열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올렸냐?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를 해준 것이다.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재판 연기를 신청한 적이 없다. 1심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하니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호 판사께서 재판을 연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누구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정대택 씨가 변론 병합 신청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론 병합 신청을 하셔서 연기를 하면서 변론 병합 신청으로 인한 연기라고 아마 연기 조서에 남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하고 나중에 정대택 씨 얘기하고 다 맞춰보면 되겠죠? 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호 법원장님, 그러면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김충식 씨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등법 원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재판과 관련돼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재판 과정에 사법적 거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해당 판사가 부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사심 재판이 됐던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대법까지 간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모든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지난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절차적인 문제를 자꾸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여기 고등법원, 지방법원인데요.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난 자꾸 왜 이 부분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뭔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서 재판할 때 이것을 뒤집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고등법원장님,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 6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법관 증언,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에서 26명을 하면은 이제 12명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언하는 그 증언되는 대법관은 누가 임명권을 가지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판부를 완전히 자기 우호적인 사람으로 채우는 거래요. 그러면
아무튼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렇고 저는 말은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그런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예, 아까 이제 특별재판부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재판부? 예,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규정된 룰에 의해서 재판할 법관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리 그렇습니다.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어떤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사건을 무작위적으로 해서 법관이 정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PT 좀 띄워줘 보세요.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2010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법 독립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특별재판부가 법관으로 구성되니까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제가 그 법안을 보니까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협 추천으로 꾸려준 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후보자를 1배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배수면은 그냥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형식적인 임명 절차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아무튼 지금 사법부는 역사 이래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데 그것은 저는 재판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계속되어 있는 재판은 빨리 속개해서 정말 사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래진 참고인 잠깐 좀 나와주세요. 잠깐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저 누구십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좀 앉아 계시죠?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좀 앉아 계시죠? 좀 앉아 계시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근데 좀 앉아 계세요. 좀 앉아 계시라고요. 자, 이래진 참고인. 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그랬는데 안산의 사무실에 국회의원 6명이 오셨다고요? 네. 예, 그게 누구신가요? 김철민 의원, 항의 의원, 그다음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하고 김민기 의원은 2시간 정도 늦게 오다 보니까 방송 출연 때문에 먼저 올라가시고 나머지 4명은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네. 방금 전에 국방부에 가서 SI 첩보 듣고 왔다. 네. 동생이 월북이 맞다. 아니, 월북이 맞는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더라고 있어요. 정확한 게 아니라. 네. 1분 더 드리세요. 월북이 맞는 것 같다. 네. 얘기를 하고 네. 월북으로 인정해달라 했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참고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도 가셨냐? 그리고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SI 첩보 들어야 되겠다. 네. 비밀 유지 서약서 쓸 테니까 나도 좀 들읍시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드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그 상황입니까? 나중에 뭐 정확한 정보 들은 것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재판도 제대로 못 들어가신다면서요? 재판도. 그렇죠. 재판도 뭐 군사기밀 국가안보 그때 당시에 뭐 국방부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군사기밀 국가안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박지원 의원님께서 16일 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설전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SI 첩보를 삭제를 했다 안 했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가 SI 첩보를 들었다면 당연히 국민을 구조하는데 움직이는 도구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SI 첩보 삭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북 전문가로서 북한과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후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께서 김정은 대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서훈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벌벌 떨면서 읽어 내려갔던 거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냐하면 국정원장으로서 이미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에 관련된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에서 또 언론에다가 또 여기 심지어 여기 법사위에서 나는 그 SI 첩보 그대로 뒀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재판도 취소해달라. 무죄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증인 투표하세요. 아니, 이따가 지금 참고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 위원님이 님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가지 말고 앉아 계세요. 네, 전현희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형사소송에서는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증거 자료만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법 수집 증거 원칙으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 정보화 실장은 형사소송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전자문서로서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사소송에서는 10월 10일. 예, 최근에 최근부터 전자문서의 합법성이 인정이 됐죠. 형사에서는. 전자소송화 제도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에도 국감에서 형사소송에서는 10월 10일부터 전자문서가 효력이 인정이 됐고 합법적이다. 유일한 합법적인 문서다. 그리고 전자기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차영민 형사수석님 나오십시오. 잠깐 꺼주십시오. 형사수석이라 질문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을 할 때에 10월 이전에 종이 기록을 검토를 합니까? 전자기록을 보고 판결을 합니까? 종이 기록이 원본. 종이 기록 원본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합법적이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원본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니, 종이 기록을 원칙적으로 봐야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증거조사는 법정에서는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로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고등법원은 종이 기록을 검토하고 그게 합법적이다라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종이 기록은 보지 않고 전자기록만 가지고 전자기록에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그걸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종이 기록 보지 않고. 그런데 10월 이전에
거기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고등법원장도 인정을 하셨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입니다.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법원이 전자문서만을 토대로 심리 판결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를 활용을 한 것으로 채정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상 종이 기록은 읽지 않고 전자기록만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등법원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채정법칙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판결로 불법 판결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이 기록이 원본인 건 맞습니다만 10월 10일 이전에도 그 시범법원 등에서 전자 스캐너를 통한 전자 사본화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예. 잘하셨는데요. 대법원은 시범화법원이 5월 1일, 올해 5월 1일에 시범화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시범화법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읽고 거기에 비해서 증거 능력을, 증명력을 인정했다면 명백한 채정법칙 위반이고 불법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법원에서 이미 전자 스캐너한 그 전자 사본 기록을 보는 것 자체는 그걸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형사 기록의 전자 기록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증거는 그 원본 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종이 기록에 예, 있는 것만 증거 다만 능력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기록 검토 과정에서 스캐너된 전자 사본을 보는 게 어떤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자 스캐너된 사본을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증명력을 질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 능력, 증명력을 인정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겁니다. 스캐너 기록을 있는 걸 불법이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래 고등법원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나요? 여태 전에 전자 기록만 가지고 증거 능력 인정했나요? 아니지 예, 않습니까? 당연히 원본 기록을 가지고 원본 종이 예, 기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불법 판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중앙법원장님, 예. 어떤 범죄자가요 저녁 8시 40분경에 15세 여중생을 따라서 버스에 내려서 추행을 하고 또 여중생한테 성폭력을 목적으로 유괴를 하려고 했어요. 밥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친한 척 해라, 팔짱도 켜라, 이렇게 팔짱도 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중생은 뭐 당연히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겠죠, 그죠? 예. 네. 다행히 여중생의 할머니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극악한 상황은 모면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가 초범이고 중간에 재판에 합의는 됐어요. 형량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습니까? 간단한 케이스잖아요. 그냥 대략 재판을 수십 년 해온 분으로서 어느 정도 형량 내릴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뭐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케이스 들으셨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형량이 맞습니까? 뭐 구체적인 수원고등법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일 게 별게 없어요. 여중생 그 성추행 목적으로 버스에 따라 내려서 추행하면서 끌고 가려다가 할머니 덕분에 막았고 초범이고 합의됐습니다. 이 간단한 케이스에 지금 수십 년 재판하신 분들이 왜 답변을 못할까요? 저는 일반 자녀 가진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여기 계신 재판장님들, 법원의 판사님들하고 양형 감각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답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돼야 된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해야 됩니까, 고등법원장님? 이 정도면 공개하나요? 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모든 국민들, 모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슈예요. 이 정도면 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모든 재판장님들이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록에 케이스가 복잡하면은 사실은 다를 수가 있지만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대전지법 판결인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나왔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폭력 당하는 겁니다. 여중생이에요. 근데 항소심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깎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게 내용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공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맨날 전국 모든 재판을 다 뒤져서 가장 가벼운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각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판결문이 옆에 동료 판사가 판결했던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요. 계속 양형이 밑으로 깔아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끔찍한, 간단하지만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수십 년 재판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형량이라는 걸 얘기 못한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랑 너무나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십시오. 유괴미수 사건이요. 지금 9월 이후로만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집 차로 유인해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초등학생 여아를 꼬셔서 데려가려고 했던 사건도 있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어린애를 낚아채서 도망가려다가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려다가 그거 지금 잡혀서 겨우 막았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애가 탔는데 초등학생 여학생은 목을 졸라서 데려가려다가 그거 거세게 저항해서 지금 금지가 됐거든요. 이 중에는 어떤 거는 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저는 이 양형 기준 있잖아요. 미성년자 약취는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통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입니다. 집행유예 벌금형이 63%예요. 이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이나 이걸 당해서 가족들이 매일 같이 고통받는데 이렇게 양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현상 때문이거든요. 너무 재판부끼리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양형의 농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동 성범죄 관련된 거 학부모들 실제로 엄청 불안해합니다. 이거 잡으려면요.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한 번꼴로 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다 잡을 수 없으면 만약에 잡을 수 없으면 아니 지금 안 되니까 점검을 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되네요. 이거요, 우리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체감하기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범죄에 안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여워서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그냥 성폭행 의도가 아니었다, 납치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다 변명하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은 우리 사회의 방어벽이 뚫리는 겁니다. 고등법원장님, 한 해에 아동 실종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아마 대충 가늠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보고 놀랐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는 좀 알지를 못해요. 네. 그냥 몇천 명 다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2024년도에 25,600명이에요. 다 범죄는 아니겠지만 범죄에 성공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양형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지금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하는 날인데 또 민주당에서 2시에 사법개혁안이라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사실상 2배로 늘리는 오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 증인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법관들께서 대법관을 꿈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대법관 수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이 맞다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십니까? 찬성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조금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법관들께서는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예. 지금 그